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문제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실천 기술론 26번이에요. 실천 현장의 지식 유형. 자,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지식 유형이다. 뭐 옳지 않은 것이야.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의 집합체다. 그래서 이론에서 가설이 나오죠. 그리고 가설을 우리는 입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겁니다. 자, 관점은 자, 개인과 사회에 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고 체계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생태 체계적 관점을 주로 사용하죠. 이중 초점. 그죠? 죄송합니다. 환경 속 인간. 자, 실천 지혜는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건 실천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죠, 모델. 그러니까 우린 수많은 모델들을 배우잖아요. 실천 기술론에서 모델들을 배워봤고 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의 모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모델 얘기고 패러다임, 역사 사상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이제 관점이 등장을 하고 그 안에 이론,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모델은 실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적용 방법을 제시한 것. 자, 그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자, 실천지 아니고 모델. 자, 27번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위기 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 위기 개입 모델. 자, 위기 상황에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맞죠?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에게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체계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실용적 정보는 클라이언트는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고 위기 상황 안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필요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정보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야, 너 지금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져 있구나. 야,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너 이거 통해서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어. 이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렴. 그죠? 그다음에 지지체계 개발해야 됩니다. 지지라는 말이 뭐지? 넘어가지 않게 버텨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이제 자살 위기의 맨 마지막 종국적인 결단 방법은 자살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생명의 전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해야 되고 얘는 단기 개입 모델입니다. 위기 개입. 그래서 항상 이 드러난 현상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증상을 제거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얘를 돌려놓는 것에만 초점을 두죠. 자,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문제에만 초점을 둡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 이제 구체적 관찰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것에만 초점을 더 줘야 되겠죠. 위기 발달은 촉발 요인이 발생한 후에 취약 단계로 넘어간다. 우리 곤란히 얘기했었어요. 곤란히 위촉, 촉이 위촉, 촉, 위촉.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순서를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촉발 요인이 발생한 후에 취약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취약 단계에서 촉발 요인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 놓이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재통합으로 결론을 맺죠. 곤란의 위기 발달의 단계 여러분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게 참 재밌게 순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었다. 4번이 이제 틀린 것이죠. 틀린 지문입니다. 자, 사회복사는 다른 개인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는 모델이라 그랬죠. 위기 상황에 놓여지면 그 취약 상태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합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때는 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직접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28번입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대처 행동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부적응을 해소하도록 해야 되겠더라. 뭐 해결 중심 모델. 자, 요것도 좀 중요한데 클라이언트한테 대처 행동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부적응을 해소한다.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이 반영된 모델이에요. 얘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뭐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한테 강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만 만들어주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잠 깨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됐죠, 여러분? 됐고. 자, 탈이론적 비규범적 클라이언트 견해 이게 맞죠?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얘는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왔죠. 탈이론적 비규범적 그다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중시하죠. 우리가 강점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진술,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인정, 존중 받아야 된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병의적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회의적이면서 그걸 이제 전문가가 재해석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요인에서 찾지 않죠. 클라이언트의 문제 심리 내적 요인에서 찾는 것은 이 정신 분석 이론이 반영되어진 정신 역동 이론이나 또는 심리 사회 모델 같은 데서 이렇게 찾죠. 자원 혹은 기술의 부족으로 보는 건 이거는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건 해결 중심 모델이 아니라 과제 중심 모델 특징이고요. 문제와 관련 있는 환경과 자원을 사정하고 개입 방안을 강조하더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인지 왜곡 오류에 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론 백이 얘기했던 인지 왜곡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임의적 추론. 내가 뚱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임의적 추론은 어떤 결론을 지지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결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유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뚱뚱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난 뚱뚱해. 임의적으로 추론, 나쁜 결론에 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본인이 만들어서. 자, 개인화는 다 내 탓이야 하는 게 개인화라 그랬죠.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방어 기제 중에 투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투입. 다 나 때문에 그래. 그게 개인화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전화만 받았다면 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 나 때문이야. 자, 이분법적 사고라고 했죠. 이거는 흑백 논리라고 해서 이 세상을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야. 이거 지나치게 강박증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랬죠. 그죠? 1등 아니면 2등은 패배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과잉 일반화 시험 보는 날인데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으니 나는 떨어질 거야. 이건 임의적 추론 얘기죠. 임의적 추론.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소하게 나쁜 사건이 있는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쁜 부분을 확대시키는 거죠. 자, 시험 보는 날인데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으니 나는 떨어질 거야. 이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예,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부정적인 결론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임의적 추론입니다. 선택적 요약. 지난번 과제에 나쁜 점수를 받아서 이건 내가 꼴찌라는 것을 의미해. 맞죠? 그러니까 선택적 요약도 좀 중요한데 선택적 요약은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과제에 나쁜 점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점수를 그러니까 꼴찌가 되고 안 되고는 과제도 있을 거고 시험 점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시험 점수 잘 봤다는 얘기는 없지만 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쁜 것, 과제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임의적 추론으로 보는 게 맞죠? 자, 30번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이거 인지행동 모델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현상은 없다. 그 현상을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독특하게 여겨진다. 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이 문제 해결의 주요 요소라고 보는 거. 이건 강점 관점이 반영된 모델, 뭐 역량 강화 모델이나 또는 해결 중심 모델쯤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30번의 답은 벌써 2번 금방 나오네요.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 모델이죠. 과제 활용과 교육적 접근으로 자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렇죠, 여러분. 얘는 교육적 접근을 한다 그랬었어요. 클라이언트의 적극 참여, 협조적 태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자, 31번 봅니다. 실천의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 속어, 행동주의자들이 쓰는 기법이죠.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킨다. 자,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거예요. 부적 처벌 원리를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는 거, 이건 타임아웃에 관한 얘기죠. 타임아웃.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속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강화된 행동을 없애는 행동,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속어 현상이라 그랬었어요. 예,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화되어진 강화물을 뺏어서 그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수를 줄여버리는 게 그게 속어라 그랬죠. 우리 어떤 예를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 아이가 요새 애들 학교 선생님들이 때리질 못해. 그죠? 예, 아이들 인권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때리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꼭 학교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선생님하고 말장난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걔가 말장난을 하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막 같이 웃어주는 거야. 웃어줘. 그것이 일종의 강화물이 돼서 얘가 더 말장난을 해,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이, 야, 너는 밖에 나가 있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아이들의 웃어주는, 즉 강화물하고 거리를 갖게 되죠. 그게 부적 처벌이야. 이해됐나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장난을 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말장난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임아웃 얘기고. 자, 시어는 클라이언트가 힘들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실행 전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맞지요? 이거 인지행동 모델 이론가들이 쓰는 거고. 행동 조성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등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 수정 모델 이론가들이 쓰는 거죠. 특정 행동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은 단위 행동으로 나누어서 과제를 주고 점진적으로 그 행동을 습득하게 만드는 거죠. 체계적 둔관법, 두려움이 적은 상황부터 단기적으로 노출시키는 거.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이거 인지행동 모델 이론가들이 쓰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을 말로 표현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사고의 명료화 돕는 거. 자, 32번 봅니다. 요새 스타일이 이래요. 문제 나오는 것이. 한 문제 안에다 여러 개를 섞어놓고서 여러 모델들을 섞어놓고 맞냐 틀리냐. 자, 보면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못 고른 것은 위기개입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 자체를 이게 틀렸죠. 위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사건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건 위기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 위기가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즉 그것이 위기냐 아니냐. 맞고요.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오랜만에 출제됐네요.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로저스의,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했죠.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모델로. 그러니까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그러니까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 즉 현상학적 이론을 생각하시면 되죠. 현상학적 모델. 알겠나요? 그래서 봤더니 현재 직면한 문제, 앞으로의 문제를 극복할수록 성장 과정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비지시적인 접근 또는 비지시적인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죠. 인파워먼트 모델, 자, 역량 강화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줘야 되겠죠.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과제를 정하죠. 그 과제가 3개. 그러니까 표적 문제를 정하는 겁니다. 표적 문제가 3개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 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과제와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나누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답은 뭐가 틀렸나요?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 리을이 맞네요. 4번입니다. 자, 33번.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과 그에 관한 예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관계성 질문. 재혼하신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관계성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주로. 부부나 또는 부모.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때 그 문제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때 관계성 질문을 복지사가 제시를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그때 아버지가 "야 그냥 죽어라. 그 문제 해결하지 말고 그냥 망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너 잘 극복해라.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 그래서 자 기적 질문. 처음 상담했을 때와 지금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다면 지금은 몇 점인가요? 했습니다. 자, 몇 점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건 여러분 기적 질문이 아니고 처음 상담했었을 때와 그다음에 지금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면 지금은 몇 점인가요? 이건 상담 전 변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기적 질문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네가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해결 중심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변화의 불가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사가 막 별도로 열심히 개입을 하거나 프로그램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즉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시각이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대처 질문.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나요? 여러분, 시점의 이야기인데 대처 질문은 시점이 과거입니다. 과거. 본인이 대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과거에 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을 과거에도 경험해 봤지? 그걸 어떻게 대처해 갖고 여기까지 살아남았니?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나요? 미래를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뎌 오셨나요? 대단하십니다. 그 대처 능력이 도대체 당신 어디 있나요? 이렇게. 예외 질문.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예외 질문의 시점도 과거죠. 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었나요? 얘도 이게 대처 질문의 예죠. 예 질문도 얘가 이게 대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질문은 시점이 얘도 과거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지금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행복한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걸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예외 상황. 자, 척도 질문. 처음 상담을 약속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이게 바로 이제 상담 전 변화 질문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담 전 변화 질문이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몇 점인가요라고 해서 척도 질문을 섞어 놓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담 전 변화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 척도 질문은 주로 이렇게 섞어서 많이 써요. 해결 중심 모델에서. 자, 34번 봅니다.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은 지금까지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쯤 변화가 필요하니 가족 상담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랬어요. 이건 뭐죠, 여러분? 예, 직접 영향 주기죠. 직접 영향 주기 안에서 뭐가 될까요? 조언 기법점으로 볼 수 있겠죠. 조언. 우리 심리사회 모델은 찌직 탐계 유발 해갖고 직접적 개입 기법 가운데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 탐색 기술 환기, 그 다음에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그 다음에 하나 더 발달적 고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접 영향 주기 안에는 조언도 있고 조언이 통하지 않으면 지시하기로 넘어간다 그랬죠. 지시하기. 이거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다른 방법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이쯤 변화가 필요하니 가족 상담에 참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면 그 다음 지시하기 쓴다 그랬죠. 이거 하세요! 이렇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 직접 영향 주기의 한 부분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언이나 지시하기 같은 기법이 직접 영향 주기 안에 포함되는 걸 네가 알고 있니? 그걸 묻고 있는 아주 난도가 깊은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34번 보시고 35번.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같았어요. 자, 정신 역동 모델 봅니다. 자, 보면 직면, 클라이언트 이야기와 행동 간 불일치를 볼 때 자기 모순을 직시하게 한다. 직면은 정신 역동 모델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를 지적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게 더 정답일까요? 실제로는 행동이 정답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는 클라이언트를 통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야, 내 무의식 안에 이런 게 있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 그걸 통찰이라 그랬죠. 인사이트. 인사이트.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 말과 행동 불일치를 지적하는 거죠. 해석. 자,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클라이언트의 특정 생각이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뭘 갖고요? 정신 분석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자, 전이 분석.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치료사 때 재현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과거 분석하고 해석, 통찰하도록 한다. 이걸 보통 전이 분석 또는 전이 해석이라고도 얘기하죠.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전이를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이 전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사람들과 맺었던 그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명료화.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장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걸 심화 확장시키는 건 명료화가 아니고 이거는 훈습이라고 하는 기법에 관한 설명이죠. 훈습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저항 또는 전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심화하고 또 확장시켜서 자신의 무의식을 통찰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답은 기억, 니은, 디귿만 맞네요. 4번이고요. 자,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중에 주제를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천 기법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주제 전환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주제 전환용. 그러니까 이게 요약이냐 초점하냐 이걸 놓고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고 결론은 요약으로 끝났어요. 자, 주제 전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천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잠깐만 좀 들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요약은 보통 2번 사용을 해요. 언제 사용하냐면 요약 기술은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가 면접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면접을 총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런 용도로 쓰고 또 2번째로는 새로운 면접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일을 총정리할 때 이 얘기를 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그걸 얘를 지금 주제로 표현을 한 거야. 사실은 초점화도 그닥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초점화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면접 과정 중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면접 중에 면접에는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콤프나 갤러웨이는 면접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면접에는 반드시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맥락이 어긋난 방향으로 갔었을 때 그 맥락상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게 초점화예요. 그게 사실은 36번은 다시 얘기하지만 요약으로 결론을 냈지만 초점화도 그닥 틀릴 이유가 없다. 다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논란이 많았고 우리 출제자들은 좀 논란 없는 문제 좀 출제해 줬으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가족 개입을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가족을 대상으로 개입할 때는 체계론적 관점에 따라서 개입을 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자, 한 사람의 문제는 가족성은 모두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체계 이론에서의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얘기죠. 아버지가 술을 먹으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딸이 가출을 하고 가출한 누나의 모습을 보고 동생도 가출하고 그랬더니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술을 덮어먹고 그죠?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성 얘기고 한 가족 성원의 개입 노력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적 인과성에 따르면 한 가족을 변화시키면 다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술 먹는 아버지한테 개입을 해서 술을 안 먹게 했더니 아유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고 그랬더니 가출했던 딸이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보고 동생도 돌아오고 그랬더니 아빠는 술을 더 안 먹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족 성원의 행동은 순환적 인과성. 지금 1번하고 2번은 3번이 이제 1번하고 2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쉽습니다. 가족 문제의 원인은 단선적 관점으로 파악한다.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은 어떻게 체계론적 시각에 따라서 순환적 인과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3 번하고 4 번은 아예 대립적인 이야기입니다. 답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자, 한 가족 성원이 보이는 증상은 가족의 문제를 대신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더라. 이게 아빠가 술을 먹는 게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 딸의 가출, 아들의 가출, 그렇죠. 그것이 아빠의 증상으로 술을 먹게 만드는 거야. 술을 먹는 증상으로 표현되어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게 순환적 인과성이죠.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게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술 먹는 것, 딸의 가출, 아들의 가출이 엄마의 잔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보이는 증상, 아빠의 술 먹는 것은 가족의 문제, 엄마의 잔소리, 딸의 가출, 아들의 가출을 대신해서 호소하는 걸로 보이는 것.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얘기다. 이 문제는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얘기예요. 자, 38번. 다음 가족 사례에 적용된 실천 기법은 했습니다. 38번 보면, 자, 클라이언트, 저희 딸은 제 말을 안 들어요. 저희 남편이 뭐든 대신 해주거든요. 아이가 남편 말만 들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싸움으로 번지거든요. 아버지가 아이를 대신해서 다 해주시는군요.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소외된다고 느끼시네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다려주고 어머니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구조주의 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경계 만들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구조주의 가족치료에서는 남편하고 아내만 연합해서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맞죠? 자꾸 이러니까 놀라시죠? 어쩔 수 없어요. 이래야지 잠이 탁 깹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떻다. 지금 얘는 아버지하고 아이하고가 지금 이렇게 뭉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소외됐어. 엄마가 연합되어줘야 되는데 연합되지 않은 거야. 그때 복지사가 끼어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아버지는 기다려주고 엄마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다시 한번 경계 만들기 기법. 자, 우리 구조주의 가족실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39번이에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이랬습니다. 볼까요? 자, A씨는 25세로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으나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A씨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A씨가 술을 마실 때면 아버지로부터 학대도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다. 상황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문제를 푸는 데 핵심은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지금 뭐지? 애가 A가 술을 마시면 아버지로부터 학대, 매 맞고 앉아 있어요, 지금. 매 맞고. 그러면 지금 매 맞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매 맞고 있는 게 지금 제일 문제지. 이게 학대당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봤더니 경직된 가족 경계를 재구조화한다. 이게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민우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 기법에서 구조적으로 그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단절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도 뭐 단절되어져 있는 의사소통 문제인데 그거 해결하고 있다가는 얘 매맞아 죽어요. 그죠? 알코올 중독 문제에 관여하거나 또는 위기 개입 모델을 써가지고 학대 발생하지 않게 아이를 분리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초점을 보이는 거죠. 술 문제의 원인으로 보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이거 지금 위기 개입 모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중독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지금 저기 병원에 보내야 돼요. 정신병원. 그죠? 예. 어떤 의미인지 되세요? 그 핵심은 이 문제를 푸는데 우선적으로야. 다른 기법들 쓰는 것도 맞지만 얘네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데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간 큰일 나지, 지금 상황이. 매 맞아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문제에 관여하는 게 맞고요. 자, 가족 경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했습니다. 하위 체계 경계가 경직되어지면 간섭이 증가되더라. 우리가 가족 경계 종류에는 경직된 경계, 다른 말로 유리된 경계, 그다음 모호한 경계, 다른 말로 밀착된 경계, 그다음 명확한 경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유리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간섭 안 하는 거야. 서로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죠.
네 인생 따로, 내 인생 따로. 자, 반면에 밀착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표현된다 그랬었어요. 지나치게 가족 성원들이 각자의 삶에 너무 침투하는 거야. 자, 반면에 명확한 경계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침투할 땐 침투해야 되고, 즉 유리될 땐 유리돼야 되고, 뭐 밀착될 땐 밀착돼 줘야 되는 게 명확한 경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옳은 거. 하위 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간섭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할 경우에 간섭이 증가되고 경직되어지면 간섭이 사라져 버려요. 경계가 희미하면 감정의 합일 현상이 증가한다. 이 경계가 희미하다는 것이 이게 유리되어졌다. 뭐 이런 의미죠. 경계가 굉장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감정의 합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감정의 합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다는 얘기인데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경계가 희미하다는 얘기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가족 성원이 하나로 융합되어져 있는 거야. 지금 상태가. 여러분 감정의 합일이라는 말은 같은 감정,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상호 간의 구성원들이 섞여져 있는 거야. 감정에서 어떤 분리 독립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 2번이네요. 하위 체계 경계 경직된 경우에 보호 기능이 강화되어진다. 경직 유리되어진 거죠. 보호 기능이 사라지죠. 서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희미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감소 증가. 뭐 나머지 보시고요. 41번. 가족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개입을 할 때 가족을 사정합니다. 자, 사정하는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가족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발견하는 것이 가족 사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유형에 적합한 방법도 찾아야 돼요. 사정과 개입 과정은 상호작용적이며 순환적이다. 그렇죠. 가족 사정하고 사정은 결과를 갖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그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사정하고 다시 계획 세우고 다시 과정하고 그래서 상호작용이면서 주고받으면서 순환적 가족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가족이 제시하는 문제 생태학적 사정, 세대 간 사정, 가족 내부 간 사정. 자, 가족 사정의 바운더리예요. 가족이 제시하는 문제도 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생태학적 사정이라고 해서 가족 바깥에 있는 환경을 사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환경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사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간 사정. 이 세대 간 사정 우리 보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대와 세대 사이에 어떤 세대 간 반복되어지는 유형이 있는지를 사정하는 거고 가족 내부 간에도 사정을 합니다. 내부 간에 어떤 권력 또는 위계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자, 다 맞는 얘기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42번. 가족 복지 실천 개념과 기법의 연결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보엔 모델, 자아 분화 맞죠? 그래서 미분화된 자,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자아를 분화시켜야 되고 탈삼각합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구조적 모델 하위 체계 맞습니다. 미누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가족은 네 가지 하위 체계를 갖고 있다고 봤죠.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그리고 자, 균형 깨뜨리기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균형 깨뜨리기는 이제 일방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라 그러죠. 편 들어주는 거. 자, 2번도 맞네요. 자, 경험적 모델 사티오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자기 대상 외현화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외현화는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예, 전혀 틀리고요. 전략적 모델에서는 환류고리, 이 환류고리가 피드백 고리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피드백이 환류잖아요. 그 다음에 재구성, 이걸 다른 말로 재명명이라고도 했죠. 재명명 기법. 자, 해결 중심 모델, 자, 강점과 자원. 강점은 얘는 강점 관점이 반영된 모델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강점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강점, 외부의 자원 얘기하는 거죠. 환경적인 거. 자, 예외 질문 맞더라.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외현화 시험에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43번. 집단 대상 실천의 장점. 자, 우리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장점. 이건 뭐죠? 집단의 치료적 효과. 바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얄롬이거나 또는 말레코프 이 두 사람이 했던 걸로 출제가 되죠. 얄롬하고 말레코프가 얘기했던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장점 또는 집단의 치료적 요인 한번 보십시다.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면서 이타심이 커진다. 그죠? 집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랬었어요. 그걸 이타심이라고 얘기했죠. 유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 보편성을 경험합니다. 그래,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보편성 또는 일반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다양한 성원들로부터 새로운 학습을 학습하면서 정화 효과를 얻는다. 이거는 이제 모델링 관련된 얘기죠. 다양한 성원들로부터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면서 좋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건 정화,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집단의 치료적 효과와는 맞긴 하되 앞에 의미가 전혀 틀렸죠. 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정의 전화.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 안에 있어요.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럼 자기 얘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감정에 뭐가 일어나? 정화가 일어납니다. 나랑 내가 경험하는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랑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맞는데 그게 욕이 아니라는 거죠. 자, 3번 틀렸고요. 사회복사 성원의 행동은 모방 효과죠. 사회기술 향상됩니다. 맞고요. 성원 간 관계를 통해서 원가족과의 갈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돼요. 이게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44번. 집단을 준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아직까지 집단을 성원들이 만나지 않고 집단 지도자가 어떻게 이 집단을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시기예요. 자, 봤더니 집단 성원의 참여 작업을 결정해요. 자, 공동 지도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더라. 옳은 것을 지금 모두 고르라 그랬잖아요. 얘도 사실상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도 계획 단계 때 생각해야 될 내용 맞죠? 맞고 모집 방식과 절차 정해야 되고 회기별 주제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이 준비 단계 때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집단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집단 과정을 마치면서 이 집단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전 사후 검사 쓸 수 있겠죠? 개별 인터뷰, 단일 사례 설계, 델파이 조사, 초점 집단 면접.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했었는데 사전 사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집단한테 개입하기 전에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개입하고 그다음에 개입한 후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많이 씁니다. 이 사전 사후 검사. 자, 개별적으로 집단 성원들한테 인터뷰하는 거예요. 야, 요번 집단 우리가 이렇게 개입해봤는데 어땠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단일 사례 설계 할 수 있죠. 단일 사례 설계. 그래서 사전 사후 검사 우리 했잖아요. 사전 사후 검사를 이 단일 사례 설계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A, B, A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번이나 3번이나 그가 그 얘기야. A, B, A 설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한테 우편 조사하는 거라 그랬잖아. 아니, 전문가들한테 우편 조사를 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했는데 그걸 보지도 않은 전문가들한테 우편 조사를 한다. 일단 말이 전혀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초점 집단 면접 쓸 수 있어요. FGI 기법이라고 해서 집단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성원들만 뽑아서 걔네들 대상으로 야 어땠니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난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각각의 기법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자, 됐고요. 자, 46번. 이게 요번에 제일 무섭게 나왔던 문제예요. 사회기술훈련의 단계 문제가 난생 처음 나왔어요. 사회기술이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섭게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자, 봤더니 보면 시연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시연은 뭔가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역할극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요거 지금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하고 많아요, 양이. 이건 우리 기출문제집에 제가 해설 기똥차게 해놨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 제일 난도가 깊었던 문제다. 자, 47번. 집단 발달의 초기 단계에 적합한 실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단계는 집단 성원들이 처음 만난 거야. 처음 대면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집단 성원이 신뢰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행복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집단에 대한 저항감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돼.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분위기 만든다라고 표현해서 맞죠? 집단 성원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이 피드백은 중간 단계 때 해야 될 일이죠. 집단 역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복지사가 의도적인 자기 노출, 이것도 중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성원의 행동과 태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 직면, 이것도 중간 단계죠. 이거 전부 중간 단계 때 할 일이고, 기억만 뭡니까 여러분? 초기 단계 때 할 일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사회적 목표 모델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얘도 파페라고 로스만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 모델 3가지 제시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 목표 모델, 그 다음에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이죠. 자, 한번 보시면 자원 개발의 과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인본주의 이론의 근거, 복지사의 촉진자 역할, 성원 소속감과 결속력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사회적 목표 모델은 기본적인 시각이, 자, 집단이라고 하는 건 2명 이상의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잖아. 모여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걸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2명의 사람을 이상의 사람을 모여서 활동을 하게 하느냐?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사회에 유익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상호작용시키는 거야. 자, 자원 개발 과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과 관련되어진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들을 모으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후원 금품을 모은다든지, 그죠? 자원봉사자들을 모은다든지, 답이 될 수 있어요. 민주적 의사결정, 항상 사회적 목표 모델의 핵심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즉 합의나 또는 선출을 통한 구성원들 간의 뭐 선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표자를 뽑고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인본주의 이론에 근거한다? 이건 상관이 없죠.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 인본주의 이론에 근거한다? 그건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사 촉진자, 여러분 촉진자는 우리가 계속 공부해 봤지만, 그것이 집단 사회적 목표 모델이건 저 치료 모델이건 상호작용 모델이건 간에 복지사는 다 촉진자 역할은 해야 돼요. 촉진자는 집단이나 또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건데, 집단이나 조직 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집단 역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집단 역학을 일으켜서 집단이나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끔 서로 강력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걸 촉진자라 그래요. 그래서 촉진자가 나오면 이건 사회적 목표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 집단과 관련된 모든 모델에서는 다 촉진자를 쓰는 겁니다. 성원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조해야 하지만 사회적 목표, 즉 구성원들이 합의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예, 자 보시고요. 자,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록 방법입니다. 교육과 훈련의 중요한 사다. 에이, 그럼 벌써 과정 기록이잖아요. 에이씨,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우리 배운 기록이 과정 기록, 문제 중심 기록, 요약 기록 배웠어요. 그래서 자문의 근거 자료를 쓰고 면담, 전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다 기술한다 그랬었어요. 복사가 자신의 행동 분석을 통해 사례에 대한 개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진다. 자, 50번. 다음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 유형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탁 단일 사례 설계 유형 문제가 나왔는데,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름이와 겨울이는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먼저 두 사람은 대인관계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자, 먼저 측정했어요. 기초선을 정한 거죠. A. 그리고 곧바로 대인관계 훈련을 시작해서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3주간 시차를 두고 겨울에 대인관계 훈련을 시작하고 변화를 관찰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지금 여름이하고 겨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두 사람, 각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대인관계 훈련 기법을 쓰는 거죠. 기초선이 여러 개야. 기초선이. 이걸 다중기초선 또는 복수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복수기초선 설계라는 것은 2명 이상의 사람 또는 2개 이상의 문제 또는 2개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개입 방법을 쓰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이라 그랬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면 여름이와 겨울이라고 하는 2명 이상의 사람한테, 그죠? 2명 이상의 사람한테 대인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입 방법을 써보는 거야. 똑같은 개입 방법을. 이게 바로 뭡니까? 다중 기초선 설계 얘기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봤는데 실전 기술론은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저 공부하신 분들은 아우 쉽다, 재밌다 이렇게 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푸셨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멋진 사회복지사, 잘 갖춰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도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